네, 안녕하십니까. 장상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AR, VR, 그리고 메타버스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IT 쪽 경력이 28년 정도 된 엔지니어이고 매니저이고요. 2013년도에 SK텔레콤의 통신사 AR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AR, VR, XR 분야로만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쪽의 XR 메타버스 사업을 참여하고 있고요. 실내외 위치측이 기반의 XR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를 만드는 일에 매니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AR, VR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어보시고 또 자료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때로는 좀 쉽게 어떻게 좀 알 것 같다가도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또는 좀 혼란스러운 그러한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하면서 AR, VR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비슷한지 또 그런 것들조차도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되게 많은데요. 저는 굉장히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요. 일단 AR과 VR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XR, 그 다음에 더해서 메타버스 또는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표현되는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각각을 조금씩 분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R과 VR은 저희 말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현실에 없는 정보를 보여주는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만 가지고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또는 직관적으로 또는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둘 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일단 눈을 통해서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눈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뿐 외에도 청각, 그 다음에 촉각까지 더해져서 이제 실감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눈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자료를 보면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즉 저희 눈을 대신해서 특정 디바이스의 카메라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에 있는 상황, 사물, 공간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보를 센싱하고 알아채고 인식하는 그러한 기술까지 포함을 해서 그 기반으로 무언가의 새로운 정보를 표시하는 기술, 즉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가상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 증강현실입니다. 따라서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카메라의 종류나 성능에 따라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증강현실이 어떻게 서비스가 만들어졌고 또한 어떤 기술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음 차수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가상현실이 있는데요.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 공간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현실 공간과 차단된 상태에서 가상 공간만을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물론 그 가상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자의 어떤 현재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센싱하기 위해서는 현실 공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일단 가상현실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현실의 공간을 보지는 않는다. 다만 가상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에 가상현실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잔뜩 디스플레이 렌더링하고 그것을 저희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있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둘 다 눈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눈을 직접 활용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라든지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해서 그러한 정보를 표시하고 저희 눈은 그것을 본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역시 가상현실도 그 디바이스에 대한 그 해상도, 그 다음에 렌더링 속도 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콘텐츠 종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디바이스의 특징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같이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증강현실은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공간을 보고 사물을 보고 그 위에 정보를 표시하는 기술, 그 다음에 가상현실은 디바이스의 어떤 디스플레이에 그런 가상현실에 대한 정보를 잔뜩 렌더링하고 저희 눈이 그것을 보면서 체험한다 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자세히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간단한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의 신체를 인식을 해서 그 신체에 어떠한 정보를 더 표시를 해주는 그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신체는 증강현실에서 사용하는 신체는 발뿐만 아니라 손에 이제 시계를 증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목의 목도리, 액세서리, 그 다음에 얼굴, 안경을 디스플레이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얼굴 위에 모자 같은 것도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사용되는 기술이 조금씩은 다른데 일단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거는 이제 신발 쇼핑 홍보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그 신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저희 신체에 신발이라는 정보를 증강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그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도 내 몸에 맞는 신발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떠한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보시는 것처럼 신발의 색상, 간단하게 색상을 바꾸는 작업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매장에 가서 여러 가지 색상의 신발을 직접 신어보지 않고, 또 매장에 가더라도 모든 신발이 다 구비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발을 즉각 점원한테 부탁하지 않고도 바꿔서 신어볼 수 있거나 색상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또 매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바로 최신의 그런 신상품을 신어보고 내 몸에 맞는, 내 옷에 맞는 색깔의 어떠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이 지금 증강현실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신발뿐만 아니라 시계, 그 다음에 액세서리, 안경 같은 데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기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일단은 인식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서 내 발과 증강이 되는 신발이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또 인식하는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발 움직임에 신발이 정확하게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사용자가 굉장히 어색해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보시는 사례처럼 굉장히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발의 증강을 굉장히 잘 매칭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이제 사례는 안면을 인식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모티콘을 표시를 하거나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스노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오래된 AR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지만 아직까지도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그 인식 속도라든지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사용자가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간을 인식해서 박스에다가 가상의 드로잉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용자가 움직였는데도 그 박스에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 드로잉 객체들이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구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요. 일단 공간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서 그 공간에 내가 그리는 객체를 정확하게 붙입니다. 그리고 그 객체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더라도 정확하게 그대로 붙어 있는 공간 인식 기술을 잘 구현을 해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도 그 디바이스가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기술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노하우를 통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디바이스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발도 인식할 수 있고 또 얼굴도 인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공간을 인식해서 공간에 없는 새로운 정보를 붙인 다음에 그것을 여러 사람과 공유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증강현실의 한 사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VR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VR이 어떻게 제작이 되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다음 차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AR, 증강현실과는 다르게 이제 VR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실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화면들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들인데요. 그 위의 장면들을 보시면은 특정한 디바이스를 착용을 하고 접속을 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VR은 VR을 체험할 수 있는 장비들을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장비를 통해서 특정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그 서비스 안에서 현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콘텐츠를 즐기게 되는데요. 그 제일 왼쪽에 위에 사용자를 보시면은 VR 장비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손에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장갑을 착용을 하고 또 그 공간 안에서 차량이라는 공간 안에서 몸의 동작을 통해서 그대로 아바타를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래 그림과처럼 자동차 경주를 하게 된다든지 또는 여러 사용자들이 모여서 전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가상현실에 대해 있는 데이터를 현실 세계와 매핑을 해서 실제 가상세계에서 취득한 아이템을 현실 세계로 배달을 받아서 입거나 또는 새로운 더 좋은 장비를 착용했을 때 가상세계에서 조금 더 나은 아바타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이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가상세계 혹은 메타버스를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665411처럼 어떤 사용자마다 고유의 아이디를 통해서 식별을 하게 되고 그 사용자마다의 아바타의 모습은 제각기 다르게 표시가 되고요. 가상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바타라는 존재를 통해서 상대방과 인터랙션하고 대화를 하고 또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사례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속에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매트릭스에서는 실질적으로 0과 1로 된 디지털 데이터 공간을 저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잘 표시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실질적으로 VR에 있어서의 공간을 만드는 개념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매트릭스가 혹시 언제 나왔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매트릭스는 1999년에 처음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시리즈가 계속 나왔는데 무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지금의 VR의 개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표시를 한 영화가 아닐까 싶어서 이 영화도 여러분에게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매트릭스에서 공간을 표시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매트릭스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 자체가 다 가상 현실인 거죠. 실제 생활이 아닌 거죠. 실제 사람들은 다 캡슐 안에 누워 있고 뇌에 머리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를 받아서 실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저희가 마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끼고 가상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보시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고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총알을 피한다든지 공중을 날아다닌다든지 하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세계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영화 속에 또 나오는데요. 아이언맨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가 글라스를 끼고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과 자기가 살던 곳을 이렇게 가상세계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토니 스타크가 글라스를 벗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가상 세계가 사라지는 컨셉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러한 글라스 장비를 통해서 가상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벗으면 현실로 돌아온다라는 개념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징은 이러한 모습을 본인이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제3자인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자체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자기의 옛 모습을 볼 때는 글라스라는 또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컨셉적으로 잘 설명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R은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비추고 그 현실 세계에 새로운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면 가상 세계는 이 전체를 없는 현실에 없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주로 아바타를 통해서 나를 표시를 하고 다른 사람과 인터랙션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축 사례를 조금 더 광범위하고 좀 가볍게 알아볼 텐데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사례는 제가 다른 차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그렇게 진입하기 전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 왔었고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R은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많이 시도가 돼 있고요. 또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 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와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홀로렌즈가 처음 나왔을 때가 2016년도인데 홀로렌즈 컨셉 영상을 보시면 여러 명의 사용자가 가상 어떤 공간, 자기가 있는 공간을 통해서 초대를 해서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같이 협업을 하는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있는 공간을 먼저 인식을 하고 내가 있는 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같이 같은 사물을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지금도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홀로렌즈는 이제 2021년도에 홀로렌즈 2가 나오면서 조금 더 저희한테 사용하기 편하고 좀 더 정확한 그리고 빠른 어떤 센싱, 그 다음에 렌더링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금 무겁긴 하고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XR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가장 성능적으로 뛰어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그 현실에서의 어떤 정비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지원 기술 등이 있는데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있고 그것을 관제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식별하고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관제센터에서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보이지만 현장에 가서는 데이터를 그대로 볼 수가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 장비들을 직접 보면서 정비를 한다든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AR 기술 및 AR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져 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의 장비가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장비도 계속 바뀌고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플랫폼도 계속해서 이제 정비가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들도 계속해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산업 현장에서의 문제는 보안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저런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정보를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로 볼 수 없는 문제도 저희가 당면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해결이 돼야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런 AR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편리한 정비 기술, 모니터링 기술, 제어 기술이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이제 트레이닝, 훈련용으로도 AR, VR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었고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훈련소를 만든다든지 그런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원격으로 훈련을 한다든지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실제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원격으로 하는 회의라든지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 것들은 줌 같은 툴을 이용해서 많이 해소를 했는데 실제 원격으로 훈련을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많이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간단한 작업을 위해서 일부러 AR이나 VR을 통해서 훈련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굉장히 어떤 고가의 비싼 장비를 만진다든지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망가지면 수천만 원이나 되는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특정 직군에서는 AR이나 VR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려고 훈련 콘텐츠를 만들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그런 곳에서도 보안의 이슈라든지 또는 디바이스가 방폭 디바이스가 돼야 된다는 좀 특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역시 생각보다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좀 쉽지 않은 이슈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관련된 서비스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제페토나 이프렌드 같은 서비스가 재작년부터 주로 만들어져서 저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하면 실제 그거보다 좀 더 빠른 1세대에 대한 서비스들이 존재했었는데요. 대략 보시는 것처럼 V타임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벌써 6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아바타에 나의 얼굴을 입혀서 하는 뭐 그런 개념도 2017년도 일본에서 만든 그 인바드미라는 서비스에서 이미 활용이 됐고요. 저희가 메타라고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어떤 서비스도 이미 2017년도에 페이스북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이런 그 커뮤니티 서비스에서는 주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나의 사진이나 미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로 활용이 됐었고요. 물론 그 당시에 나왔던 서비스 중에 굉장히 널리 확산이 돼서 많이 활용된 서비스는 없고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회의 서비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XR 쪽보다는 VR 쪽의 어떤 전시 서비스나 회의 서비스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페이스북의 메타도 주로 VR 공간에서 여러 명이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뭔가 공유하는 서비스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이러한 어떤 1세대 좀 커뮤니티 서비스가 발판이 돼서 최근에 여러 가지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도 잘 보시면은 지원하는 디바이스의 종류라든지 특징이 제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 또는 내가 체험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뭔지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맞는 디바이스 또는 특징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다 같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런 기술적인 디바이스의 어떤 근본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표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다중 사용자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이 거의 점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가상 공간에 존재하되 그 여러 명의 사용자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서비스가 되겠고요. 따라서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동시 접속자가 가상 공간에서 500명 정도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사람은 500명이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데 다 같이 영상을 본다든지 뭐 대형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성격에 맞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제일 왼쪽에 보시는 더블미 같은 서비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바타가 아니라 실제 있는 지금 저의 모습을 그대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서 가상 공간에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텔레프레전스 같은 기술을 쓰게 되는데요. 텔레프레전스 자체가 현재 나의 모습을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캡처링하고 데이터로 만들어서 가상 공간에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산 작업과 또 네트워크 부하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가상 공간에 표시할 수 있는 사용자 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보시는 것처럼 1명 내지 2명 정도가 되겠고요. 주로 원격으로 수업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더타운과 이러한 더블미 사이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존재하는데요.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타의 모습, 아바타의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아바타 꾸미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사용자들 간의 대화를 하는 커뮤니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시 사용 접속자 수가 한 20명, 30명 정도 되고요. 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프렌드도 역시 마찬가지인 서비스고요. 이프렌드는 조금 더 이제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회의를 하는데 좀 더 적합한 서비스가 되겠고, 좀 더 게임에 집중을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이제 로블록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로블록스도 실제 사용자는 500명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사용자들이 한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같이 게임을 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특징이라고 하면 나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저작 도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편집하거나 만들고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요. 로블록스 안에서 그러한 게임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사용자들끼리 어떤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스페이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R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로 VR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예전에 있던 직장에서 만들었던 4D 플러스 SNS라고 하는 서비스는 아바타기는 한데 조금 더 실감 아바타 형태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바타가 단순히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팔다리 동작도 직접 제어를 할 수 있고, 또 동시 접속 사용자 수도 한 80명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봤었는데요. 실제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 종류나 특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디바이스, 또 거기에 맞는 기술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한 사용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체험하게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이런 것들도 같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먼저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어떠한 디바이스가 가장 적합하고 아바타는 어떻게 표시가 돼야 되고 동시에 공간에는 몇 명이 있으며 음성 대화를 하게 할 것인지 아닐지 또는 문자 채팅을 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돼야만 그 서비스가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의 범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텔레프레전스 사람을 50명 정도 같이 넣고 싶다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게더타운 같이 조그만 아바타 캐릭터를 겨우 3, 4명 접속하는 서비스에 쓰기에도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디바이스를 같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향후에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시거나 만드실 때 잘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AR, VR, XR의 어떤 구축 사례에 따라서도 분류가 굉장히 많이 나뉘는데요. 지금 저희는 자꾸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쪽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나 게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많이 활용이 됐던 분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산업 쪽으로, 교육 쪽, 훈련 쪽으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활용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의료 쪽으로 이제 직접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좀 진단을 해본다든지 또는 수술하는 것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훈련을 할 때 실제 사람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의 사람을 놓고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출산을 할 때 쓰이는 가상 마네킹 환경의 그런 외국의 의료 장비들은 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모두 구비를 하고 활용할 수가 없고요. 또한 그런 장비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사용자가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상의 어떤 사람의 상황을 놓고 실제로 출산이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의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실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NFT라든지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가상화폐 기술도 굉장히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는 관광입니다. 즉 내가 그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관광을 해볼 수 있는 체험 서비스도 있고 내가 직접 현장에 갔을 때 도움이라든지 여러 설명 없이도 나 혼자서 많은 관광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다 있는데요.
관광은 AR과 VR이 모두 같이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한때 360 영상으로도 관광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또 쇼핑이 있는데요. 쇼핑도 마찬가지로 내가 매장에 가지 않고도 직접 물건을 살 수 있다라든지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신발을 직접 착용하지 않고도 신발을 다양하게 착용을 해본다든지를 통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데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계속 발전해 나갈지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지금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된 부분은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쪽이라든지 게임, SNS 쪽입니다. VR로 대표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고요. 디바이스가 일단 모바일 디바이스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편하고 또 활용할 때 제약이 거의 없고요. 또 그 안에서 많은 어떤 재미난 요소들을 계속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는 좀 특정 분야 또 해당 직군의 사용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제 영상은 AR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실제 AR 서비스에서 가장 좀 오래되긴 했으나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AR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A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달린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핸드폰인데요. 핸드폰의 장점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불편한 점은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불편하거나 팔이 아픈데요. 보시는 영상은 이제 글라스를 통해서 글라스에 붙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바깥을 보면 오늘의 지금 현재 날씨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잡지를 보면 잡지 안에 있는 그냥 글자는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그 뉴스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입을 의상을 선택할 때 직접 피팅이 되는 모습을 증강해서 보여준다든지 또 차량을 타면은 물론 차량 안에는 최근에 내비게이션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UD라 그래서 실제 차량 앞에 유리 전면 부분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하는데요. 단점은 HUD가 있는 차량은 보실 수가 있지만 다른 차를 타게 되면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글라스를 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죠. 물론 지금 보시는 영상은 기술적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글라스 자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약적이고요. 대부분의 글라스들은 1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가 모두 소진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즉, 글라스에 붙어 있는 어떤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또 글라스랑 연동되는 모바일 기기의 성능이 아직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정확하게 표시는 할 수 없지만 개념적으로 AR 서비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광고 서비스인데요. 이런 것도 실제로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아마 적용된 사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편화되기에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유지보수가 힘들다 보니까 아마 저희한테 이렇게 일반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버스 정류장에 그 옆면 유리에 디스플레이 장치를 부착을 했고요. 그 위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역시 카메라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유리 너머에 있는 모습을 찍어서 그 유리에 표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서비스입니다. 예. 그 유리 자체가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폭탄이 날아와서 떨어지면 마치 사용자는 진짜로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하죠. 예, 우주인이 내려와서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든 서비스의 목적은 이제 조금 이따가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사용자로 하여금 저 건너편에 정말로 그게 있는지 궁금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면 특정 콜라 회사의 그 광고판이 있게 되는 거죠. 즉 광고 효과를 노리고 만든 그런 서비스가 되고요. 일단은 개념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또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우리 실제 생활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좀 이해를 쉽게 하시라고 제가 이번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그 주변에서 AR을 활용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사례는 가구 쇼핑 쪽에 있습니다. 즉 집안에 가구를 놓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가구를 사다가 집안에 놓아보고 배치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구를 임의로 배치를 해보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롯데 홈쇼핑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이케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크기나 위치도 중요한데 색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색상을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우리 집에 맞는 가구, 이게 우리 집에 맞는지 아닌지를 놔보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음에도 여전히 쇼핑은 아마 직접 가서 만져보고 고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직까지는 활성화됐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증강 앱입니다. 즉 내가 차를 사기 위해서 실제 그 매장에 가서 차를 직접 만져보고 하지 않아도 내 핸드폰을 통해서 내 집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차를 증강해 놓고 아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색깔이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많이 썼던 서비스 중에 하나는 피팅 서비스입니다. 즉 내가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아도 내가 옷을 선택을 해서 내 몸에 맞는지 또 내가 입고 있는 다른 옷들과 좀 잘 어울리는지 볼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이것도 사람의 몸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람이 체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마르신 분은 마르신 분대로 옷이 헐렁하게 보일 수 있고 좀 체형이 크신 분들은 옷이 몸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 놓고 활용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 또 하나는 많이 시도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동차용 정비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에서도 일부 적용이 됐었고 BMW라든지 외제차에서도 활용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차를 구매하게 되면 받게 되는 매뉴얼 북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잘 안 읽어보게 되죠. 그래서 차량의 이상 상태가 발생을 했을 때 카메라로 비추면 그 상태를 즉각 인식을 해서 이것을 정비해라 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R 서비스는 카메라의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일단 차량 안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고요. 또 차량에 제가 핸들 커버를 씌운다든지 조금만 변형을 줘도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안 돼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하거나 답답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서비스가 안 쓰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아직까지도 뭐 이런 경우들을 찾을 때 지금은 AR, VR보다는 유튜브 영상 쪽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일일이 검색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좀 더 계속 그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콘텐츠의 어떤 콘텐츠의 최적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저에게 많이 편리한 서비스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교육 출판 쪽이었습니다. 저희가 AR, VR 전시회에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이 출판사에서 가지고 나오시는 AR 서비스입니다. 즉, 책 안에는 그림과 글자들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책 안에 동물이 성장해서 이렇게 활동합니다라는 것을 아무리 사진을 예쁘게 찍어놔도 안 보기 때문에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출판사들이 고민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출판사들은 책을 비추면 그 책을 통해서 영상을 직접 볼 수 있게 그렇게 AR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오고 계십니다.